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건강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건강할수록 더욱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집 짓는 계획을 세우고 좋은 곡식을 가꾸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간다 해도 이 일들이 집을 짓고 농사 짓는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면 아무 뜻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좋은 양식을 거두는 일과 훌륭한 먹을거리를 사람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다. 영국인 의사 렌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병을 예방하고 내쫓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먹는 것에 달려있다. 그 다음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다. 항생제, 약, 예방접종, 제거수술 따위는 진정한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병은 영양이 모자란 사람이나 동물, 식물에게 위험을 경고해주는 감지기 노릇을 한다. 렌치가 이야기하는 건강의 수레바퀴란 건강한 흙으로부터 건강한 식물과 동물로 이어지는 순환과 다시 이러한 식물과 동물이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순환이 시작된다. 우리는 앞장에서 사람이 먹는 곡식과 채소의 대부분이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겉흙에 직접 또는 간접 도움을 받아서 자라난다고 말했다. 건강한 땅은 튼튼하고 건강한 식물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식물들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요구하며 그것들을 먹은 동물과 사람에게 무기질, 비타민, 효소를 골고루 섞어준다. 그런데 흙의 침식, 곡식 재배, 부적절한 비료 때문에 땅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땅의 균형을 되찾을 때까지는 그 땅에서 자라난 곡식 또한 균형을 잃은 식물이 될 것이다. 건강한 땅에서 자란 것이어야 좋은 곡식이며 아울러 이것을 밭에서 곧바로 가져와 싱싱한 채로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먹어야 한다. 자연식품은 건강을 준다. 자연식품은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데 바로 맛있다는 것이다. 가공하지 않은 사과나 버치, 자연 그대로의 완두콩이나 옥수수, 당근, 비트, 시금치, 치커리, 잘 익은 나무딸기, 토마토는 본래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온 정성을 들여서 가공한 음식보다 맛이 있다. 아울러 퇴비로 기른 과일이나 채소가 화학비료나 동물의 배설물로 기른 채소보다 맛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퇴비로 기른 과일과 채소가 맛이 부드럽고 순한 데에 견주어 화학비료 따위가 기른 채소는 자극이 강하고 뻗으며 보통은 쓴맛이 난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해 와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자연 속에 있는 곡식을 바로 얻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개 논밭에서 자라는 곡식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 도시 사람들은 슈퍼마켓에서 요리, 가공, 냉동 보관 따위의 여러 단계를 거친 식료품을 사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연 속에 있는 곡식을 바로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장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양이 모든 사람의 건강, 행복, 능력을 결정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우리 두 사람은 믿는다. 또한 식품 가공업자, 약 제조업자, 제약회사가 광고, 홍보, 로비 따위로 대중과 관계 맺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이 현대인 모두의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가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간 중요한 까닭 가운데 하나는 식품을 가공하고 거기에 독성분을 넣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문제의 해결책, 다시 말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손수 가꾸어 먹는 방법을 따르더라도 나머지 몇백만 미국인들이 여전히 식품 산업에 힘없는 희생자로 남기 때문에 이것이 혼자만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한다. 이것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한 사람이나 한 집안이 이런 사정을 깨닫고 고쳐나가려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사람이나 그 집안은 물론 그 사람들을 보고 영향받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된다. 맞아요. 이거는 한 집안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 책 한 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원생활과 자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됐는지 아마 니어링 부부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영향이 크게 될 줄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둘째로 말하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지금은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음식을 가공하고 음식에 독성분을 넣은 따위의 위협에 대항하여 행동하고 있지만
결심만 확고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자기 땅이 없으면 땅을 빌려서라도 제대로 된 유기농법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기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법으로 지은 자연식품을 찾게 만들어 생산을 늘리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한다. 화학약품을 넣고 가공하고 포장해서 시장에 내놓고 파는 식품 대신에 자연식품을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 이 책이 1954년도에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한 70여 년 된 지금 현재 생활에서 이 말이 얼마나 와닿는 진실인지 진리인지 정말 다시 한번 이 책의 위대성을 깨닫게 됩니다. 불완전한 영양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이 단순히 우리만의 것은 아니다. 다가오는 성장의 계절에 마음만 먹는다면 수많은 집들이 신선하고 독성이 없는 자연식품을 풍성하게 가꾸는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농사를 짓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는 유기질 비료로 곡식을 기르고 그것을 먹고 더욱 건강해졌다. 그러자 다음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어떻게 하면 사철 내내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유기질 비료로 기른 곡식을 겨울 기간에도 먹고 싶다면 그것을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리의 단순한 생활 속에는 아이스박스나 냉장고, 냉동시설이 없었다. 우리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음식을 주지만 전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커다란 기계를 살 필요도 없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채소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채소 구덩이, 다시 말해 저장소를 만들 작정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 니어링 부부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채소와 야채, 과일들을 잘 보관해서 겨울 내내 먹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니어링 부부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난 김에 겨울에 먹는 채소를 한 가지 더 말해야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채소로 싹이 난 씨앗이다. 동양인들은 싹이 난 콩을 지금까지 훌륭하게 쓰고 있다. 우리는 콩, 완두콩, 밀의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다. 싹은 샐러드에 섞어서 먹거나 중국식으로 수프에 날것으로 넣어 먹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원하는 대로 요리해서 밥상에 올릴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요즘 많이 먹고 있는 새싹 채소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요즘 건강식의 시조새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밭에서 키운 향기로운 약초를 말렸다. 그 약초들은 바질, 세이지, 백리향, 층층이꽃, 마조롬, 파슬리, 샐러리 잎사귀 따위로 이것들은 모두 겨울 샐러드와 수프에 잘 어울렸다. 그러면 썩기 쉬운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통조림도 만들었지만 주로 주스를 많이 만들었다. 과일 주스를 만드는 일은 아주 간단하므로 그 방법을 여기에 옮겨 적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유리병을 난로에 올려놓고 살균했다. 그리고 끓는 물을 한두 주전자 준비했다. 유리병 속에 끓는 물을 2.5cm 깊이로 붓고 설탕 한 컵을 섞어서 녹을 때까지 저었다. 우리는 누런 설탕, 단풍 설탕 또는 뜨거운 단풍 시럽을 썼다. 그런 다음 과일즙을 한 컵이나 반 컵 붓고 나서 끓는 물로 단지를 채웠다. 그리고 나서 마개를 돌려서 닫았고 그걸로 끝이었다. 끓이거나 가공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나무 딸기는 강렬한 붉은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병뚜껑을 열었을 때 풍겨나오는 맛깔스럽고 기막힌 향기는 제철에 나온 과일향과 똑같았다.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는 사과 소스와 수프 재료들을 만들어 먹었다. 이 수프 재료들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겨울 수프에 들어가 산뜻한 맛을 더해주었다. 그 까닭은 아무래도 가장 풍성한 계절에 가장 좋은 채소를 따서 보관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비율은 과일이 50, 채소 35, 단백질과 녹말이 10, 지방이 5가 되도록 애썼는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동물을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채식주의자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제품까지도 먹지 않으면서 완벽한 채식주의자 대열에 끼게 되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딱딱한 열매, 즉 견과류, 콩, 올리브, 그리고 채소와 곡식과 씨앗에 들어있는 것이다. 단백질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필요하며
그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우리 두 사람은 믿는다. 농축된 단백질 음식을 먹으려는 욕심은 나중에 생긴 위험한 습관이다. 그것은 사람의 몸 안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고 산을 만드는 물질이 많아져 인체 조직에 부담을 준다. 우리가 먹는 지방은 식물성 기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올리브 기름이 몸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보카도 또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식물성 지방을 얻는 중요한 먹을거리다. 우리는 단순한 생활을 찾고 있었으므로 공들여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기보다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습관을 길렀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음식을 먹도록 유혹하지 않는다. 그리고 병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것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더 오래 살게 한다. 몇 가지 안 되는 음식을 조금만 먹는 것은 건강하고 단순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길잡이다. 우리의 아침밥은 과일이다. 오직 과일만 많이 먹었다. 과일은 철에 따라 딸기, 나무딸기, 검은딸기, 월길로 바뀌었다. 때때로 우리는 기운을 차리고 신체 조직을 깨끗이 하려고 하루 종일 사과만 먹기도 했다. 우리가 아침밥으로 먹은 과일 가운데 여기서 말할 만한 것이 또 있는데 장미 열매나 장미 사과에서 추출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시럽이나 바카차에 넣어 마셨다. 장미 열매는 비타민C가 많아서 신선한 오렌지 주스보다 비타민이 30배나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간단히 아침을 먹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정오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버릇들이기 나름이다. 우리는 10년 동안 하루에 첫 끼니로 과일을 먹었지만 점심시간까지 꼬박 4시간 동안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점심은 늘 같았으며 또 언제나 달랐다. 수프와 곡식 몇 가지를 먹었다. 수프는 언제나 채소 수프였지만 재료는 날마다 달랐다. 하지만 주로 한 가지 채소로 만들었다. 점심때 우리는 그날 하루에 필요한 곡식을 다 먹었는데 거기에는 밀, 메밀, 수수도 들어있었다. 나달 몇 줌을 밤새 물에 담갔다가 이튿날 물을 좀 뿌리면서 오븐에 굽거나 이중 냄비에 넣은 뒤 스토브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가열했다. 그러면 나달이 원래 크기보다 2배로 부풀어 오르고 뜨겁게 먹든 차게 먹든 아주 맛이 있었다. 또한 거기에 기름, 버터, 식물성 소금과 함께 집에서 만든 잼이나 시럽 또는 땅콩 버터 따위를 곁들여 먹기도 했다. 이렇게 먹으면 저녁 때까지 속이 든든했다. 우리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나달로부터 똑같은 아니 더 좋은 영양을 더 싸게 얻었다. 가끔 대충 빻은 자연 그대로의 곡식인 옥수수 가루와 눌린 밀과 기류로 여행용 빵처럼 생긴 옥수수 빵을 만들기도 했는데 여기에 단풍 시럽으로 단맛을 내고 수프 재료, 땅콩 버터, 기름으로 촉촉하게 만들었다. 저녁상에 주로 오르던 음식은 풍성한 샐러드였다.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한 대접 넘치게 줄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았다. 샐러드는 과일이나 채소였으며 그것은 그때 밭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때는 그저 채소를 깨끗이 씻는 일만 하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채소를 한꺼번에 밥상 한가운데 있는 그릇에 놓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저마다 갖다 먹도록 했다. 고를 게 참 많았다. 구색을 잘 갖춘 밭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겨울철 저녁 밥때가 되면 샐러드 재료를 씻고 다듬기 전에 감자와 호박을 불에 올려놓고 구웠다. 감자는 물론 호박도 껍질까지 통째로 구웠는데 껍질 안에서 생겨난 김이 그 열매 속을 부드럽게 해주고 자연식품의 모든 가치를 그대로 간직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먹는 버릇은 단순하고 돈도 적게 들며 사는 데 도움도 된다. 물론 20세기 현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먹지 않는다. 우리는 중심중을 땅으로 되돌려 놓았다. 우리는 땅에서 양식을 얻었고 그것을 먹었다. 또한 그 음식이 풍족하고 맛있으며 영양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채소, 과일, 딱딱한 열매, 곡식을 먹음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다. 또한 건강한 몸이 건전한 마음을 가져다주며 다른 생명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다. 이 책을 봐서인지 제가 여러 번 채식주의자 되려고 도전해봤거든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는 식생활로 바꿔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작은 변화이긴 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살림 꾸리기라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삶의 중심에 놓는다. 물론 예외는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중한 시간과 세월을 돈을 버는 데 바치며 그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인다. 이런 일은 산업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우리는 안정되고 안전한 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첫째, 일할 수 있는 모든 어른은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 자기들의 생계를 해결한다. 둘째,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셋째, 공동체의 경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짠다. 넷째, 공동체의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누구나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섯째, 돈을 쓰지 말고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물건으로 값을 치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다. 여섯째, 절약이 몸에 배게 하고 자원을 보호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한다. 일곱째, 전문성과 협동성을 바탕으로 자기가 몸담고 사는 사회에 폭넓게 봉사한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7가지 원칙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전에 펴낸 현대를 위한 경제학이라는 책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줄거리가 되는 것만을 간추려 말하고자 한다. 이 7가지 원칙은 우리가 버몬트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맞닥뜨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손으로 모든 양식을 길러 먹고 집 밖에서 돈으로 사야 할 물건들은 아주 적게 한다는 생각으로 살림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먹을거리의 거의 80%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숲에서 나무를 잘라다 땔감으로 썼는데 나무들은 계속해서 자라주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자르거나 가지치기 해다 쓰면 되었다. 숲에서 나무를 해다 썼기 때문에 연료를 사는데 따로 돈을 쓸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버몬트에 살면서 먹고 자고 입고 집을 따뜻하게 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생활 필수품 가운데 가장 큰 것들이었으며 쓰려고 생산하는 살림살이의 중심, 아니 거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거리와 집, 땔감이나 생활 필수품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도해지를 떠나 버몬트 산골짜기로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그러면서도 바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시간을 얻기 위해서 갔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삶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 만큼만 생활 필수품을 얻는 일에 매달렸다. 그 수준에 이르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눈을 돌려 취미생활과 사회활동에 관심과 정열을 쏟았다. 그때 미국 경제는 생활 필수품에 만족하고 나면 바로 안락과 편리함을 주는 물건에 관심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호화 사치품에 눈길을 돌리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움직였다. 우리가 쓰는 생활 필수품을 거의 모두 집에서 손수 만들었으며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들을 위한 물건들은 농장 밖에서 가져왔는데 물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와야 했다. 우리는 되도록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른 것과 맞바꿔 마련했다. 우리는 옷이나 치장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았는데 마크 트웨인의 말 맞다나 문명이란 사실 불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끝없이 늘려가는 것이다. 시장 경제는 떠들썩한 선전으로 소비자를 꼬드겨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도록 만든다. 우리는 현명한 주가 덫을 조심하는 것처럼 시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독자들은 이렇게 빈틈없는 생활 태도를 고통스러울 만큼 욕구를 억누르고 절제하는 것을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지나치게 전시해 놓고 음식과 기계에서부터 시간과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낭비하는 뉴욕시에서 살다 온 우리는 그 많은 도시의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내던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기뻤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대했던 시장 경제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버몬트에 살면서 우리는 시장 경제의 한계, 제약, 강요에 시달리는 소비자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이제 생산자가 된 우리에게 아주 큰 뜻이 있었다.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자급자족하는 살림을 꾸려가야 하므로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버몬트에서 자급자족하며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했는데 그럼으로써 보통 도시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재능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재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을 일구고 양식을 가꾸고 먹을거리를 장만한 것과 관련된 재능이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집을 고치고 도구와 장비를 만들고 고치는 일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거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재료와 공구를 모았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 그러나 시골에서 아무리 자급자족하는 삶을 산다 해도 세금을 내고 처물과 공구를 사자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옷가지들을 사는데도 조금은 돈이 필요하다. 쿠퍼의 시골 생활 안내서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말하고 있다. 달하는 것은 큰 돈이 아니다. 결코 마르는 법이 없는 작은 시내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다. 갖가지 무료 교육, 노인연금, 사회보장제도는 일단 접어두고 생각할 때 한 집안의 안정된 생활은 어디까지나 버는 돈과 쓰는 돈의 균형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의 절반 이상을 먹고 사는 일에 바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다. 우리 두 사람은 농업과 임업, 토목공학, 기계공학, 사회공학에 대해 배우고 익힌 게 조금 있었다. 이 분야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문제들을 살피고 그것들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계획을 짜고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한 곳에 모으는 버릇을 들였다. 그리고 특별한 형편까지도 고려하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고 물대는 시설을 하고 계단식 밭을 일구고 또다시 계획을 세워 집을 지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외지인으로 버몬트에 왔다. 이곳 토박이들은 새로 이사온 사람을 입에 올리면서 타지 사람들이라는 말을 가끔 쓴다. 외부인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이웃으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토박이들은 그 사람들을 침입자로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처음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웃 사람들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 집 숟가락이 몇 개인가까지 알아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나이가 몇인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그 차의 상태와 성능은 어떤지, 우리가 무슨 옷을 자주 입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이 밖에도 100가지가 넘는 사실을 알아냈다. 참 이거 보면 우리나 미국이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버몬트에 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 300m도 안 되는 곳에 사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우유를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때때로 그 이웃은 우유를 갖고 딸 셋이 함께 올 때도 있었다. 우리 집 부엌에는 뚜껑에 큰 경첩이 달린 아주 낡은 나무 기짝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곳에 조그만 꼬마 여자아이 셋이 새처럼 한 줄로 나란히 앉아 있곤 했다. 아이들은 크고 진지한 눈을 굴리며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소꿉 동무들과 식구들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랐지만 그이들의 생활 방식을 따를 생각이 없었고 그이들도 우리 방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게 사는 데 동의했으며 서로의 독특한 취향을 인정했다. 우리는 이웃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고 애썼다. 처음부터 이웃들과 함께 일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이웃집이나 우리 집에서 일했다. 원칙을 세울 때부터 우리는 임금을 주고받는 관계를 거부했다. 서로 이를 돕는 노동 교환으로 임금을 피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임금을 주고받는 관계를 절대 맺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경제로 봐도 건전하다. 서로 착취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을 했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관계는 서로 노동시간을 교환하는 평등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 자기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일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던 골짜기는 외따로 떨어져 있어 자급자족하는 경제생활을 하도록 자연이 만들어준 곳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형편이라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을 공동으로 제재소를 만들어 필요한 만큼 목재를 잘라서 알맞은 땅에 20채쯤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다. 마을 사람들에게 밭을 만들고 과일나무를 심고 필요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준다. 마을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낙농 단지를 세운다. 골짜기의 중심이 되는 곳에 철물점, 목공소, 온실 단지, 자동차 정비소를 만들어 관리한다. 숲을 잘 관리하고 그곳에서 가져온 나무로 장난감이나 나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제재소 옆에 목공의 공장을 짓는다. 서로 힘을 합쳐 단풍 시럽을 만들고 포장하는 곳을 세워 단풍 시럽과 단풍 설탕을 멋지게 포장하고 기회가 있으면 내다 판다. 술을 놓거나 실을 꼬아 만든 양탄자, 목공예품, 농기구, 가구 따위를 만든다. 지역 학교, 도서실, 마을 회관을 세우고 지역 사람들의 품위 있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다. 조직이 잘 꾸려지고 이상과 열정을 가지고 힘을 모았다면 이 일은 100여 명에 이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과 어느 만큼 만족스러운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 서로 거들고 힘을 모으려는 마음, 원칙을 지키려는 정신, 그리고 적어도 10년 넘게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만 했다. 젊은 이상주의자들은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해 동안 머물면서 골짜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제안은 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무언가 일을 뛰어들게 만들 만한 호소력이 없었다. 많은 모임과 토론이 있었지만 공동사업체는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동체 행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야유회, 저녁 식사, 춤이 여기에 꼭 맞는 행사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마을 회관을 고쳐서 그 목적에 썼다. 아코디온과 축음기, 그리고 아마추어 무용가 연화문 사람의 도움으로 스퀘어 댄스와 포크 댄스는 날로 발전했고 이웃 마을들에서 우리 골짜기의 무용단을 초청해 가게 이르렀다. 이 행사는 너무나 성황을 이룬 나머지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춤을 추려고 찾아왔다. 그러나 새롭고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술 문제였다. 술 문제는 마을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마을 회관에서 술을 마시도록 허락하는 결정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술 문제는 마을 전체를 갈라놓고 사람들 사이에 알력을 일으켜 마을 회관 계획도 완전히 백지로 돌려버렸다. 공예센터와 학교 시설과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도 했지만 술 문제로 일어난 싸움은 이런 계획들을 완전히 망쳐놓았다. 우리는 이 일을 겪으면서 협동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성공하려면 반드시 먼저 정신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취향을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했다. 그것은 일요일 아침마다 음악회를 여는 것이었다. 한가한철이 되면 우리는 날씨가 허락하는 대로 우리 집 뒤쪽 테라스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그것은 아무런 격식이 없는 자유로운 행사였다. 아마추어들이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과 축음기를 틀어놓고 전문가의 음악을 듣는 시간, 그리고 만일 악기를 연주할 능력이 있거나 음악 취향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맞춰 프로그램을 바꾸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재능을 모두 다 살렸다. 음악회는 우리 마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공공의 문제를 토론하는 모임보다 음악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 그리고 1945년이 되자 우리 골짜기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골짜기가 갑자기 정부의 우편배달 구역에서 제외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꾸려진 의원나가 모임 장소를 학교 건물로 정하고 우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행동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우리의 계획은 단순했다. 먼저 모든 참석자들이 최신부 장관에게 이번 결정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리는 항의 편지를 쓰기로 했다. 우리는 지방신문에도 편지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한 기사를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편지를 쓰기도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눈앞이 노래질 정도로 실망했다. 이 신문의 사설에서는 정부가 14집밖에 안 되는 지역 주민을 위해 우편 배달을 계속하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망언을 늘어놓았다. 이 일로 우리 작은 골짜기에서는 분노의 고함이 터져나오고 곧바로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신문사로 날아갔다. 우리가 항의 운동을 시작한 뒤 셋째 주가 되자 최신부는 비로소 우리 골짜기에 다시 우편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사는 동안 딱 한 번 토박이에서 외지인까지 모든 주민들이 한뜻으로 뭉쳤다. 사람들끼리 서로 욕했던 것들이며 모두를 갈라놓았던 적대감도 잊혀졌다. 이 일화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언가 함께 해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였다. 이런 공동체의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니어링 부부의 업적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도 윤구병 씨라고 서울대 철학과 나온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농촌 공동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죠. 윤구병 씨는 조화로운 삶의 지속이라는 니어링 부의 또 다른 책에서 번역가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버몬트에서 이루었던 일,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